김만배로 한번 가볼게요. 미치겠네. 아, 네. 이게 골 때리는 게 김만배 변호사 사무실을 압색하는 진짜 이거 거의 무법 클래스 아니야? 아, 생각해봐봐. 저 사람이 내 변호인인데 얘가 마음에 안 들어. 그 변호사까지 압색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저도 지금 불안해 죽겠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고양이 사진을 어디다 치워놔야 되나? 아니,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 사회가 막 손가락질하는 흉악범이 있다고 쳐. 이 사람의 변호를 누군가가 맡았어. 근데 이 사람 싫다고 변호사까지 압색해버리는 게 정상이야? 그거를 변호사를 사실 법정에서 다퉈야 되는 검찰 측에서 와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너도 이거는- 변호사 사다 그거지. 아니 너무 깡패 정권이죠. 맨날 김정은 욕하면서 지들은 더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곡사포만 안 들었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야, 진짜 훌륭하다. 아, 이거는 법무법인을,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변호사 사무실을 압색을 해버리면 변호사가 위축돼가지고 제대로 변호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서울 변협이나 대한변협에서 모두 다 지금 성명서 내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변협 회장들이 지금 검사 출신들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검사 출신들이 봐도 아 이게 아무리 수사권이라지만 수사에 위해 필요하다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게 정당하냐. 이게 변호사 윤리 관련된 문제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과연 변호사가 조력을 해주는 범위는 어딘가 뭐 하는데 그 너무 깊이 들어가기는 어렵고 이런 게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변호사가 그 의뢰인하고 짜고 뭐 증거를 은닉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김만배 같은 경우 수사가 지금 얼마나 진행됐죠? 재판이 지금 어느 정도가 진행됐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변호사를 압수수색 한다는 거는 이거는 상식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조력권 침해이기도 하고 늘 그렇듯이 영장을 누가 내줬는지 저는 정말 궁금할 뿐입니다. 정말. 아니 근데 김만배도 지금까지 법조 기자하고 기타 등등 인맥을 굉장히 많이 쌓아오면서 본인의 변호사도 그 엄청난 내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했을 겁니다. 전관 썼고. 그래서 찾아보면은 변호사가 꼭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판사 출신 이정환, 뭐 이혁 변호사, 그리고 지금 이번에 털렸다는 태평양 변호사는 검찰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검찰 내에서의 알력 싸움이라고도 볼. 아니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아니 검찰 내 알력 싸움일 이유는 없죠. 근데 과연 일반적으로 검사들이 과연 검찰 출신의 변호사들한테 이렇게까지 했는가? 과연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익성성 되는가? 이런 문제, 이런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우리나라 검사들이 검찰 출신 변호사를 대했던 자세와 왜 달라지는가?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검사는 변호사가 누구든 똑같이 대해야죠. 근데 유독 김만배한테만 이렇게 하는, 김만배와 그 변호인한테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예를 들어서 정말로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정의의 칼이어가지고 정말 나쁜 사람이 있으면 정치인이고 변호사고 판사고 다 압수수색하고 처벌해온 전례가 있었으면 이걸 보고 아 변호사가 뭐 잘못했네 생각하겠죠 사람들은. 근데 이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검찰이 거울을 봐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태평양을 뒤졌을 때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게 계속 검찰이 찾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형은 윤석열을 죽일 수도 있는 카드가 있어라는 것에서 어렴풋이 그게 뭘까는 알지만 변호사한테 김만배 측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압수수색을 하는 이 프레임 같은 게 예전에 김건희가 7시간 녹취 파일 터졌을 때도 그 외에 뭘 더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열린 공감을 압수수색했던 것과 비슷하게 하는 거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마차님 변호사세요? 분석이 날로 정필승보다 나아요. 싸게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자, 김만배 씨가 자해 시도를 했는데 자해 시도 하자마자 척새처럼 나선 인간 하나 있죠. 진중권이. 뭐 이재명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꺼내던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 보면 그거 아니야.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검찰의 요구대로 허위 진술을 하든지 내가 사라지든지 그 이야기를 주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입맛에 맞는 진술이 안 나오니까 사실은 김만배 전 재산을 그냥 몰수 수준으로 가져간다는 이런 의미에서 내가 허위 진술하든지 내가 사라지든지
이 말이 이재명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법도 모르고 쥐뿔도 모르는 이찍들이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이재명 큰일 났네. 뭐 또는 이재명과 관련 사람들 이렇게 다 죽어? 이거 이재명과 연관성 없는 겁니다. 김만배가 이재명을 지킨다고 김만배한테 어떤 돌대가리 같은 놈이 그게 이재명을 향한 시그널이래. 이재명이 뭘 해줄 수 있는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김만배 전 재산을 몰수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측면이 있는데 그걸로 압박을 하는 거죠. 이재명과 연관성을 불어라. 딱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2월에 세나대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김만배 입장에서 어느 쪽 선을 타는 게 좋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정말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아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김만배는 죄 지은 만큼만 죽는데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정말로 네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칼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하루들 그 사람이 편하겠냐. 제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현실로 이루어져 버렸네. 예. 자, 이 수사를 하는 자가 누구냐? 다 아시다시피 어미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 어미준이 누구냐? 그냥 눈 구경만 하세요. 다 아시겠지만 읽어주세요. 그냥 주요 이력. 2010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한명숙 총리 사건 수사. 2016년 대검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에서 한동훈과 근무, 2019년 대검 수사지휘 과장, 2020년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으로 라임 사건 수사, 김봉현 폭로, 여권 겨냥 위증 강요, 2021년 창원지검 부장검사. 다 아시겠지만 그거고요. 이제 얘가 그런 식으로 조작 수사의 달인 그런 그렇죠. 거야. 악질이죠. 14년 동안 조작 수사만 해오신 조작 어미준 선생 그런 정도의 캐릭터를 갖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거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그 칼제비들 특수통이라고 부르는 애들 그 라인에서 지금 저 보면 아주 기라성 같은 놈들 엄청 많죠. 99만 원 세트 때부터 꼭 이 표가 계속 나오네요. 예. 근데 그 수사를 하는 그 애들이 지금 김만배를 완전히 개 털듯이 털어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확실히 그건 맞아요.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김만배의 발언이 남욱의 발언을 계속해서 이렇게 팩트 체크 해주고 있을 때 김만배한테 보복하겠구나. 그러니까 30군데 압색해 해버리고 변호사 사무실까지 압색해 해버리고 이게 대한민국 검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윤석열 라인의 특수검사들. 포털에 검찰 수사 중 극단적 선택 이렇게 키워드 넣어보시면 수많은 사건들이 뜹니다. 이거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정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멸감, 수치심 이런 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거나 이런 김만배 같은 시도를 하게 된다는 네. 거죠. 근데요, 여러분들 그 언론이 지금 현재 김만배 편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폄하를 하는 측면이 있어.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대충 찔리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상당히 중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악의적인 게 계속해서 생명에 지장은 없다는 거를 언론이 일시적으로 다 똑같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방금 그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헤드라인 뒤에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됐습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 의사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니 그렇긴 한데 상처의 크기가 1.5cm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작다고 보거든요. 근데 봉합 수술을 했고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깊이 찔렀다. 저는 사실은 지금 본인 의도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답이 저는 나갈 의도하지 수- 않았습니다. 예, 전혀 다른 답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땐 상처가 되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상처가 되게 크지 않을 거고 깊지 않을. 물론 저는 언론에 나오는 아주 단편적인 것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크지 않을 거고 깊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중환자실에 있을까? 저는 언론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저도 그 하는 생각은 생각. 예. 들어요. 왜 갑자기 그 생각이 아니 드십니까? 그 생각은 했어요. 뒤에 소설이 있으니까 얘기해보세요. 아, 그 생각이 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냐면 물론 제가 상처를 본 건 아니에요. 1.5cm 정도의 그 상처라 하더라도 깊이가 깊으면 충분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 자상이라는 그럼요. 게 예. 그 흉기의 그렇죠. 사이즈인 거잖아요. 넓이인 거잖아요. 깊이는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깊이 찔렀을 수 있다는 근데 제가 왜 상처가 그렇게 크진 않나 보다라고 생각하냐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내가 스스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구급대원이 오자마자 내가 그랬어 이랬을 리는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구급대원하고 무리가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고 구급대원이 봤을 때 이 정도 질문은 내가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수준이었다는 거거든요. 출혈량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물론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이걸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왜 굳이 중환자실에 넣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 생각에는 언론과의 차단을 위해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켰거나 혹은 입원을 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의문이 드는 게 아까 그 김만배 들어있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최근에 언론이 보여주는 게 이전까지는 김만배가 마스크한 사진만 보여주다가 최근에 얼굴을 다 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오전 2시부터 그 다음 날까지 혼자 자해를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혼자 있어서 그랬을지도 궁금한 거예요. 진짜 혼자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그게 않아요? 혼자 있었는지 어쩌는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참 위치가 자해를 한 위치가 공교롭게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외상센터가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 옆에서 근처에서.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조롱만 할 게 아니라 물론 조롱 요거는 진지하게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만배가 한 말 중에 윤석열이면 내 카드 하나면 죽어. 나 굉장히 중요한 그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만배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거 그냥 논란거리로 끝내버려요. 임팩트가 없다고. 김만배 입장에서 보면. 그럼 누구한테인가 어떻게 보면 SOS를 친 걸 수도 있어. 그 내용 자체가. 근데 그 SOS가 이재명한테 보내는 시그널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김만배를 어떻게 잡고 있냐면은 대장동에 수익이 났어. 김만배가 그걸 빼돌렸다로 갖고 가고 있는 거야. 이 사건 자체가 그거는 이재명하고도 아예 연관이 없어요. 그 과정에서 지금 검찰이 보내는 시그널이 너 이런 식으로 뭐 불법 수익, 빼돌린, 은닉 이 관점으로 해서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돈 다 털어버릴 거야. 너 알거지 만들어버릴 거야. 그 시그널을 보내고 있으니까 김만배 입장에서는 이거를 멈출 수 있는 사람. 내가 목줄을 쥐고 있는 누군가에게 보낸 시그널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누군가 드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누군가 드릴.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네. 지금. 누군가 들릴 것 같고 어저께 이제 정봉주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이 관련돼 있을 것 같은 1, 2, 3 해가지고 뭐 법조계 인사들 막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김만배 입장에서 정말 특정 목적이 자기를 구명할 특정 목적이 한두 명 있으면 이런 걸 왜 해요? 그냥 그렇지. 전화를 하든지 사람을 보내든지 하죠. 근데 이런 좀 극단적이고 언론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방법을 썼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원기형 모으고 있는 거죠. 나 좀 도와줘. 그렇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김만배는 이재명을 지킬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관계 없어요. 뭔 상관이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다고. 김만배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재산 지키는 걸 거예요. 맞아요. 김만배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정말 죽일 만큼 싫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님이 대통령 선거 안 나왔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겁니다. 지금 돈 다 그러네. 챙기고 떵떵거리고 그러네.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이재명 의원이 싫을 겁니다. 이재명 의원님이 유력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자기가 털렸다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할 거예요. 정말로. 그렇죠. 또 공교롭게도 이재명 후보랑 붙은 놈이 내 카드 하나면 죽는 놈이야. 그렇죠. 참 미치겠다. 아이고. 자, 그러니까 언론 기자들도 그렇고요. 일반 이직들 보면은 사건이나 이런 거를 너무 몰라요. 진중권 포함해가지고. 전체 얼개를 그냥 헤드라인 갖고 어떤 뇌구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민주시민은 그 기사가 나오면 이게 뭐가 문제지라고 분석을 해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거의 변호사 수준이 돼버렸어. 강제 공부한 거야. 난 노스쿨 들어가면 바로 변호사야 이제. 그런 정도가 돼버렸어. 행정법 어쩌시려고요? 아니 내가 여기 들어가고 자기한테 물려준다니까. 생각? 들어가시죠 그러면. 아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근데 김만배 그 화천대유 대장동 사업은 다 아시겠지만 박영수, 윤석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박영수와 윤석열은 지우고 이재명 관련 없는 이재명으로만 가려다 보니까 지금 무리수가 걸린 거예요. 그게 단초가 뭐냐면 여러분들 어저께 그 대장동 일당이 김만배를 협박해가지고 이거 까버릴 거 해가지고 받은 100억 원으로 남경필 동생의 건물을 매입했다까지는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언론이 어제는 전 경기도지사 동생 100억 해가지고 또 한 번 빡쳤지.
정말 나쁜 새끼들 아니야. 우리한테 경기도지사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은 이재명뿐이기 때문에. 이유지 한국일보 기자야. 나 저거 보고 지금도 되게 열받아 저게. 저게 한 번 고쳐진 건데 원래 처음에는 전 광역단체장이라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데스크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클릭이 더 잘 되겠냐를 고민하다가 보니까 그 결과물이 아닌가 근데 싶어요. 정확하게 써줬어야지. 전 남경필 그렇죠. 경기지사의 네. 동생 남경훈이다. 근데 그렇게 쓰는 것보다 전 경기도지사라고 쓰는 게 클릭이 더 잘 되거든. 그렇지. 근데 여기서 여기 관련된 자금 흐름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금 흐름도를 보면 여기에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나오느냐? 이 자금 흐름도에서 김만배한테 이기성이가 109억 원을 쉽게 표현하면 뜯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이기성이가 박영수의 인척이야. 109억을 가져가.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에 보면 박영수가 아주 메인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새날로 말하면 푸나일 것 같고 윤석열이는 마차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뭐 이 새끼들이. 실제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윤석열과 박영수를 지우고 이재명만 드자비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기성이 인척이라고 하니까 좀 멀어 보이긴 하는데 그냥 사촌 동생입니다. 왜 사촌 동생?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이렇게 한 바퀴 세탁 도는 거예요. 109억에서 100억 떼졌다는 거는 너무 진짜 이거 보면서 되게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이름 가지고 내용 증명도 쓰인 거였고 이걸 가지고 나무기 장난도 하고 한 게 다 이게 시나리오 안에서 언론한테 내놓기 너무 좋은 네. 땔감이었던 거죠. 전 경기도지사 동생 100억. 이야, 이재명 훌륭해 진짜. 응? 그렇게까지 만들고 싶었어? 결국 이건 박영수가 등장하는 건데 박영수는 이 사건에 곳곳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영수가 숨어있는 대주주 느낌이야. 네. 이 수사는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윤석열의 어떻게 보면 멘토 같은 거잖아요. 박영수는. 그 박영수가 조우영이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우영이 변호사였고 그 조우영을 윤석열한테 보냈더니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다는 바로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도 김만배가 살짝 등장해요. 아주 골 때리는 관계죠. 그러니까 김만배는 윤석열의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느낌이야. 네. 근데 대장동 하면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을 해서 우리나라에 역대로 공공이 환수한 거 있잖아요. 이재명 지사건이 제일 많을 뿐더러 전체 금액의 70%가 이재명이 환수한 거야. 그 이재명이 환수한 그 돈을 환수를 해버리면 428억의 몫이 작아지는 말도 안 되는 논리 구조에 놓여 있잖아요. 이재명이 그걸 받기로 했다 그러면 환수를 하지 않고 개인이 챙겼겠죠. 이런 사건입니다. 이런 분석해주는 방송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진중은 어디서 아가리를 놀려? 씨발 진짜. 아 되게 골 때리는 인간 하나가 이게 뜨니까 이재명은 뭐 어떠겠다, 막 떨리겠다 이런 식의 이거 보고 김기현이나 이런 애들 하는 말 보면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자, 이거 끝내면서요. 아주 훌륭하신 분의 페이스북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이주영님의 페이스북입니다. 한국에서 정치하려면 보수 쪽으로 가야 먹고 산다. 보수면 반포에 25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어도 당연한데 진보면 빌라 2억짜리만 있어도 네가 집이 왜 있어? 이러고 온갖 쌍욕을 듣는다. 보수면 국회 국토위에 있으면서 피감 기관들로부터 2천억 넘게 공사 수주해서 가족 명의 회사들이 돈 벌어도 처벌 규정 없다고 멀쩡히 잘 산다. 진보면 목포에 다 쓰러져가는 여관 건물 샀다고 징역 실형받는다. 보수면 딸 부정 입학시키고 성적을 D0에서 A+로 여러 번 조작한 게 밝혀져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다. 진보면 체험 확인서를 인턴십 활동이라고 썼다고 검찰이 7년 구형하고 판사가 4년 징역 때린다. 보수면 부동산 투기 육실하게 해도 조사 안 받아도 된다. 언론이 자기네 편이라 다 넘어가 주기 때문이다. 반면 진보는 집 한 칸 없이 살다 어머니 묘지 쓰려고 시골밭 하나 샀다고 출당 제명에 온 나라 국민 앞에서 죄인의 투기범으로 몰린다.
한국에서 보수면 그린벨트 풀리고 시세 차익 얻었어도 그런 거 있는 줄도 몰랐다고 뻥쳐도 된다. 그 땅에 와서 측량까지 했다는 증인이 나와도 신문에서 대충 뭉개준다. 진보면 정치자금 아주 조금이라도 부정이라고 밝혀지면 바로 대서득필이고 내로남불이라고 매장시키게 된다. 결국 자살당한다. 누군가 한국에서 정치에서 먹고 살겠다면 얘기해주고 싶다. 보수해라. 진보 쪽 정치하면 돈 벌긴커녕 언제 멸문지화를 당할지 모른다. 그래도 꼭 진보하겠다면 박용진이나 금태섭이처럼 중간에 변절해라. 그럼 그들 밥상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이라도 주워 먹을지 모른다. 야, 이분 글 야. 너무 잘 썼어. 진짜 너무 이분 고절절. 정필승 같은 훌륭한 의사분이세요. 변호사는 아닌 것 같은데 의사분이세요. 이주영님 감사드립니다. 진짜 보수로 가야겠네요. 아이고 여기까지